10월 1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한글의 날도 노는데 국군의 날은 놀지를 않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은 국군의 날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 그러면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냐? 육군, 해군, 공군 중에 공군이 가장 늦게 창설되었는데 공군 창설일이 10월 1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6.25 전쟁 때 38선, 지금 있는 휴전선과는 다르게 직선으로 38도로, 위도 38도로 이 남북을 갈랐죠. 그 38선을 다시 돌파한 날이 10월 1일이다. 그래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후자가 더 확실한 이야기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난 다음날,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이 크리스마스가 미국에는 대형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 명절에 팔지 못한 그 재고품들을 이제 뜨리고 파는 날이라 가지고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앞에는 길게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그러죠. 근데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은 이 미국의 1869년에 이 금값이 금요일날 한방에 18%가 폭락을 했는데 제리 굴드라는 질이 안 좋은 사람이 금 투기를 갖다가 조장함으로써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금값이 폭락한 날, 뭐 주식이 폭락한 날, 내지 이런 뭔가 대규모로 가격이 폭락한 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 했는데, 뭐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가게들, 백화점들, 이 몰들이 파는 이 가격이 대규모로 다운됐으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국에 실추된 이 내수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코리안 그랜드 세일이라고 부를 만큼 실질적인 내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새누리당의 공천쟁쟁, 즉 이동전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지금 김무성 대표가 조금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 대표회동, 그러니까 9월 28일 김무성 문재인 회동을 청와대와 상의를 했고, 그리고 발표문을 보냈다. 발표문은 뭐 아마 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청와대와 방안과 내용을 상의를 했다. 근데 청와대는 일방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공천과 관련된 일을 당에 잘 알리지도 않고 야당의 대표와 만나서 야당안을 수용하면서 그것이 모바일 오픈 프라이머리인 것처럼, 즉 국민 공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상의했는가를 기왕에 청와대와 상의했다라고 밝히는 김에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간에 알력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런 식의, 지난번에 국회법 개정안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상의를 했다. 근데 청와대는 들은 바 없다 그랬고, 공무원 연금 개혁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에 누구하고 상의를 하는지, 청와대에 그 김무성 대표와 상의를 한 사람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지 김무성 대표를 위해서 일하는지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는지, 이번 기회에 이걸 명확하게 해가지고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뭐 간첩인지 아니면 본인이 월권을 해서 일 처리를 해놓고 보고를 하지 않은 건지 혼날까봐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안 밝힌 김에 확실하게 더 밝혀서, 뭐 그렇게 되면 김무성 대표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맨날 청와대와 이야기했다면서 누구와 이야기했다라고 밝히지 않게 되면 결국 청와대에 간첩이 있다는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김무성 대표는 어제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의총에서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청와대가 어제 11시 40분에 아마 대통령께 보고하고 난 뒤에 대통령의 이 경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몇 가지 부분을 지적을 했죠. 역선택을 차단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결국 역선택이 되어서 민심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여론조사 전화 응답률은 2%도 안 되는데 그 조직력이 강한 사람이 결국 유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선관위가 이 전화 여론조사를 관리를 하려면 비용이 수백억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세금으로 공천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여론조사와 현장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로 투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문제다. 다섯째,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새누리당의 내부 절차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 친박이 왜곡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기가 막히다면서 오늘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이 최고위원회에도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군의 날 기념식,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식 등에 참석해야 되는데, 국군의 날 기념식에 가면 박 대통령과 마주칠 거고, 부산국제영화제 가면 문재인 대표와 마주칠 거니까, 이런 껄끄러운 상황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집거를 하고 있다. 근데 집거하신 분이 할 말은 다 하셨어요. 자, 이쯤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언론들은 박근혜, 김무성 전면전이 벌어졌다. 즉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 주도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야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지 않으니까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추석 연휴 때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계실 때 기습적으로 공천 방식에 관한 쿠데타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도 현재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당내 세력 분포상 현역들이 그대로 공천될 확률이 높은데 전화 여론조사 역시 그러니까 이 이동전화 안심번호 국민공천이라고 부르는, 저는 앞으로 이거를 갖다가 보안이 강화된 이동전화, 그러니까 모바일 여론조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보안이 강화된 모바일 여론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역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청원 최고위원 등 친박들은 이런 안심번호를 국민공천제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철회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안심번호는 국민공천제가 아니다. 자, 야당하고 회담을 할 수 있는데 정작 회담에서 합의를 봐야 될 선거구나, 그 다음에 지역별 비례대표나, 그 다음에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숫자, 그 다음에 통폐합 선거구, 이런 문제들은 안 하고 쓸데없는 걸 해왔다. 그래서 국민공천제가 안 되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서 왔냐. 그래서 누가 대표한테 이런 일을 시킨 거냐. 그리고 야당은 20% 전략공천을 친노가 한다는데 우리는 전략공천이 없으면 그 지역에는 어떻게 할 거냐. 즉 전략공천 지역에는 사회적으로 명망성이 있는 센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그 지역에 꼽는 겁니다. 중요한 지역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새누리당은 하나에도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자,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유권자 수는 4천만이 조금 넘습니다. 국민이 5천만이 조금 넘죠. 그러면 한 개 지역별로 평균으로 유권자가 몇 명쯤 있느냐? 제가 볼 때 한 7, 8만 사이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2만 명, 이번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에 따르면 한 20배수, 1000명의 공천선거인단인데 거기에 20배수 정도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를 번호를 확보하는 건데요. 한 18만 명 중에 2만 명이면 지역에 있는 유권자 중에 9분의 1 정도가 차출되어서 안심번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만 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새정치연합은 그 중에서 한 1000명을 추리겠다라는 거고, 새누리당은 뭐 2만 명을 그대로 다 조사하는 게 지금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여기에서 조직 동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권자 9명 중에 1명 정도가 전화를 받게 된다면 굉장히 많이 전화를 받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여론조사를 하는 날이 며칠인가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역 의원이나 현역 당협위원장은 며칠날 몇 시쯤에 이 모바일로 전화가 올 거니까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답을 하라고 이 지시를 내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한 조직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유선 전화로 했을 때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무선 전화로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뭐 착신 뭐 전화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또 모바일도요 착신 전화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로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조직 동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저는 그것은 거짓이라고 보고요. 지역에 굉장히 오랫동안 갈고 닦아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당원들이 상당히 있고 또 동네별로 조직이 있고 지역에서 지명도가 높고 영향력이나 여러가지 이권에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인물이라면 모바일 여론조사도 굉장히 광범한 숫자가 등장되기 때문에 그날을 대비해서 어떻게 답하라고 이렇게 동원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선택이라는 것은요. 자, 어느 정당에도 가입 안 했건 어느 정당의 당원인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 유권자가 한 정당에 투표를 하러 가면 동시에 같은 날 각 정당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공천 후보를 정하는데요. 한 정당에 투표를 하러 가면 다른 정당에는 투표를 하러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이 안 되는 거죠. 동시에 두 정당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화로 하는 것은 새정치연합에서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새누리당에서도 동시에 한 사람이 두 개도 받을 수 있고요. 또 그걸 떠나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정당 지지자냐 하면 전화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즉 당원이 아닌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묻는 건데 거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새정연 지지자인데 새누리당 당원이다 내지는 새누리당 지지자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역선택을 할 수 있고요. 역선택을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나 감수해야 될 피해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투표를 할 때와 투표를 하게 되면요. 본인의 얼굴이 노출되고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하고는 달리 완전히 부담이 없이 안심하고 속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오픈 프라이머리 때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관리해 줄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본인은 예를 들어서 안심번호가 넘어가는 걸 원하지도 않는데 선관위가 안심번호가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대행해 준다. 그리고 공정성을 책임져 준다. 이 부분이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개입돼야 될 영역은 공적인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뽑는 즉 공천을 결정하는 어떤 선거에 자발적으로 당원들이나 대의원이 참여했을 때 이건 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인의 유권자나 국민들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자기가 안심번호를 대상자가 되어서 물론 뭐 거기에 참여하겠나 뭐 어쩌겠나 묻겠다지만은 그거 묻는 거 정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선관위가 그 공천을 관리해주고 거기에 여론조사하는 비용을 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공적기관이 공적으로 해야 될 일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모바일로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유선 전화로 했을 때 나이 든 사람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동통신사에 의한 정보 유출이 숱하게 있었는데요. 안심번호를 한다고 해서
과연 어느 지역에 안심번호가 2만 명쯤 등장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완벽한 보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뒷거래는 없을 것인가? 정보 유출은 없을 것인가? 누구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안심번호를 가지고 예를 들어 전 세계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자, 청와대는 더 이상 확전은 자제하겠다. 일단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안심번호에 대한 공천 방식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은 확연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어차피 공천이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봐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친박이라는 계파가 공천에서 김무성 대표가 주도하는 현재의 이 친박 친이 간의 분포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방식의 공천은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확고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 아니? 총선만 끝나버리고 그것이 모바일 여론조사로 끝나버리면 결국은 김무성 대표는 당에 대한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될 것이고 아마 대통령이나 친박은 거의 내리막길로 가게 되면서 레임덕 상태에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창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개입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런 어떤 이 정치적으로 본인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 특히 정권의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 정권의 향배가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승부를 보지 않고 그냥 끌려가면서 김무성 대표의 아이디어대로 시간이 그냥 경과되면서 그렇게 안심번호 이 국민공천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겠죠.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서로 명분을 안 이루려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이것은 이 정치적 생존에 관련되는 한마디로 외나무 다리에서 서로 마주쳐서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어떤 양보나 합의가 세력 판도가 확연하게 기울기 전에는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오스트리아식 이혼 집정부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작년 10월입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지난 5월 29일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했을 때 이어서 작은 것들은 빼고 그 사이에 있었던 분란들 중에서 큰 걸로서 3차 대전이에요. 자, 1차 대전 때 김무성 대표 고개를 숙였습니다. 2차 대전 때 김무성 대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이 3차 대전은 1, 2차 대전은 양보를 해도 정치적 생존이 가능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기서 김무성 대표가 아마 양보를 한다면 본인의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인의 이 사이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런 어떤 상황을 돌파하는 과정이 전공법이 아니면 곤란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특히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자신의 대선 후보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반기문 총장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띄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김무성 대표는 전격적으로 문재인 대표를 끌어들여서 구태타를 하는 적기라고 봤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매우 일렀다고 봅니다. 김무성 대표는 시간상으로 한 3,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런 승부를 보아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볼 때 김무성 대표의 참모들이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고 국회 일정들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역구나 비례대표 그 다음에 지역별 비례대표 문제 그 다음에 선거구 개정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만을 문재인 대표와 합의문을 봤다라는 것은 논리적이나 명분상으로 김무성 대표가 국민을 등에 업고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안심번호 국민공천을 주장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되면 100%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당원 70, 여론조사 30 이런 것도 아니라 여론조사 100% 하겠다고 공언을 플랜 B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했고 저도 이 방송에서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되면 100% 여론조사로 전화 여론조사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가 한 방식을 그대로 채택했다는 것은 100% 여론조사 방식을 수행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공천이라고 친노가 국민들을 기만할 때 자주 쓰는 국민공천이란 말을 갖다 넣은 것 또한 적절한 부분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싸움에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주저하고 결정을 인사를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어떤 과제들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가끔씩은 착각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단기 전투, 즉 어떤 상대가 정해 있고 거기에서 서로가 죽고 죽느냐 사느냐를 다투는 이런 승부에는 탁월한 역대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안심번호 국민공천 문제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승부는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이기기 어려운 승부를 벌인 것이다. 즉 당에서 국회의원이나 또 당협위원장들이 김무성 대표의 안을 대부분 지지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많이 지지하니까 반대가 있더라도 모른 척 밀고 가고 청와대는 내가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의총에서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어제 의총에서 이 문제 결론이 안 나고 연구를 해보자는 식으로 뭐 위원회 만드는 걸로 결론 났지 않습니까? 자, 의석수가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국회법 통과했을 때 그렇게 다 합의해서 통과시켜놓고 당내에서 나중에 다시 뒤집었고 그걸 주도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물러났지 않습니까? 자, 그때보다도 이것은 이제는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한마디로 본인의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유지하면서 각종 계획을 주도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로서 총선까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다투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한 사람이 져야 승부가 나는 게임이지 타협선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김무성 대표가 타협하지 않겠다는 말을 너무 자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부, 저는 솔직하게 이길 수 없는 승부를 잘못된 시간과 장소에서, 제가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를 추석 연휴에 부산에서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또한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지금 김무성, 박근혜 두 분의 대결, 자, 매우 어려운 승부를 김무성 대표가 먼저 벌였다고 봅니다.